일요일 아침, 우리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자기정돈을 한 뒤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죠. 각종 채소, 과일, 고기, 우유, 생선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먹은 이 다양한 음식의 출발점은 한 식물의 이 작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용은 무엇일까요? 지난번 세포 호흡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우린 영양소를 흡수하고 이를 CO2와 H2O의 형태로 완전히 분해해서 그 안에 화학 에너지를 ATP로 전환하여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우리가 세포 호흡으로 분해한 포도당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겠죠. 오늘 살펴볼 주제는 광합성입니다. 오늘은 광합성의 반응식을 먼저 보여줄게요.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지난번에 봤던 세포호흡의 반응식을 거꾸로 해놓은 거네요. 양쪽의 물도 똑같네. 광합성 다 배웠다. 눈썰미가 뛰어나네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세포 호흡에서 ATP를 만들 때 뭐로부터 에너지를 얻었나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요. 포도당 분자 안에 있는 화학 에너지였죠. 그럼 그 화학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난 시간에 미국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적절한 형태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빛에너지가 세포호흡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광합성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광합성의 재료예요. 에게, 이산화탄소랑 물밖에 없네. 이산화탄소랑 물이 다산화된 물질인데 어떻게 화학에너지를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재료를 반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에너지를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식물에서 이 재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줄 우리의 요리사를 불러볼게요.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에서만 관찰되는 이중막 구조를 가진 세포 소기관이에요. 지난번에 봤던 미토콘드리아랑 비슷하다, 그렇죠? 그럼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엽록체는 우회막과 내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동전을 쌓아놓은 모양의 구조물이 존재하죠. 이 동전 한 입을 틸라코이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동전을 쌓아놓은 탑 모양의 구조물을 그라나라고 합니다. 엽록체 내막 안쪽의 틸라코이드 바깥의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이 동전 모양의 구조물인 틸라코이드 막에서 시작해요. 틸라코이드 막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막과 같이 다양한 단백질들이 존재해요.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광계라는 구조물이 보여요. 광계는 포토 시스템으로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빛에너지에 의해 들뜬 전자를 방출시켜 전자 전달기를 통해 전달하는 단백질 복합체예요. 우리가 살펴볼 광계는 광계2와 광계1이 있어요. 먼저 광계2를 살펴봅시다. 광계2는 엽록소 A, 엽록소 B, 페오피틴, 크로틴 등 다양한 색소 분자를 함유하고 있어요. 모양이 다들 어렵게 생겼지만 공통적으로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빛을 흡수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만 알면 됩니다. 빛을 흡수한 색소 분자는 유도 공명이라는 에너지 전달 기작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광계의 반응 중심 엽록소에 전달합니다. 광계2의 반응 중심 엽록소는 P680으로 68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한다고 해서 이름 붙어졌습니다. 다른 색소 분자로부터 빛 에너지를 전달받아 에너지가 커진 P680의 전자는 방출되어 광계2의 1차 전자 수용체인 페오피틴에 전달됩니다. 페오피틴은 플라스토퀴논이라는 틸라코이드 내막에 존재하는 희단백질 구조의 분자에 전자를 전달해요. 이게 빛 에너지에 의한 광계2에서의 전자의 흐름이에요. 반응 중심 엽록소 P680의 전자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광계2에서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자가 계속 보충되어야 하죠. 광계에 전자를 보충하는 역할은 광계2의 망간 복합체가 물을 산소와 수소이온 그리고 전자로 분해하면서 생성된 전자를 P680에 전달하면서 메꿔줍니다. 이때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다 하여 이를 물의 광분해라고 해요. 광합성에서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광계2에서 플라스토퀴논으로 전달된 전자는 시토크롬 B6F 복합체에 전달돼요. 전자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달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시토크롬 B6F 복합체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펌핑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시토크롬에서 전자는 플루오스토시아닌이라는 단백질로 전달돼요. 두 번째로 관계원이 있습니다. 관계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소 분자가 포함되어 있고 반응 중심 엽록소로 700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P700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원에서 다양한 색소가 흡수한 빛 에너지는 P700으로 전달되어 전자를 방출시킵니다. 방출된 전자는 관계원의 1차 전자 수용체인 엽록소에 의해 전달되고 이후에 페레독신이라는 단백질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NADP+에 전달되어 NADPH+H+를 한 분자 만들어냅니다. 이때 P700의 전자를 메꿔주는 것은 플라스토퀴논으로부터 전자를 전달받은 플라스토시아닌으로부터 전달된 전자예요. 자, 관계원에서의 전자 전달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런 복잡한 전자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에 빛을 비춘다고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식물세포 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도록 조효소의 빛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 두 가지 전자 흐름을 살펴보면서 빛 에너지가 어떤 조효소에 저장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볼게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는 관계2와 관계1이 사용됩니다. 관계2가 빛을 흡수하면 P680의 전자가 방출되어 1차 전자 수용체인 페오피틴 색소에 전달되는 동시에 물이 광분해되어 방출된 P680의 전자를 보충합니다. 페오피틴에 전달된 전자는 바로 플라스토퀴논, 시토크롬 B6F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으로 전달됩니다. 관계1이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P700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어 1차 전자 수용체인 엽록소 A에 전달됩니다. 이때 동시에 플라스토시아닌에 전달되었던 관계2의 P680의 전자가 관계1의 P700으로 전달됩니다. 1차 전자 수용체인 엽록소 A에 전달된 전자는 페레독신이라는 단백질에 전달된 후 최종 전자 수용체인 NADP+에 전달되어 NADPH+H+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비순환적 전자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빛 에너지는 어떤 조효소로 에너지를 전달했을까요? 먼저 플라스토퀴논에서 전자를 전달받은 사이토크롬 B6F 복합체가 펌핑한 수소이온에 의해 형성된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내부 간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있는 ATP 합성 요소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스트로마에서 ATP를 합성합니다. 이를 빛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었다 해서 광인산화라 합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광인산화까지 인산화 종류 참 많다. 첫 번째로 페레독신에 의해 최종적으로 전자를 전달받은 NADPH+H+가 생성됩니다. NADPH+H+는 NAD+의 인산기가 첨가된 NADP가 페레독신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생성된 물질로 마찬가지로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전자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순환적 전자 흐름을 봅시다. 순환적 전자 흐름은 관계1만이 사용됩니다. 관계1에서 방출되어 페레독신으로 전달된 전자는 NADP+로 전달되지 않고 다시 플라스토퀴논으로 전달되어 플라스토시아닌을 거쳐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전자 흐름이 순환적 전자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조효소로 에너지를 전달했을까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토퀴논, 시토크롬 B6F 복합체를 거쳐 플라스토시아닌으로 전자가 전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페레독신의 전자가 플라스토퀴논으로 되돌아오면서 NADP+는 전자를 받지 못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여 ATP만 만들어냅니다. NADPH도 못 만들어내는 순환적 전자 흐름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그 답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두 번째 파트, 켈빈 회로에 있습니다. 켈빈 회로에서는 CO2 대 ATP 대 NADPH+H+의 비율은 1대 3대 2의 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NADPH에 비해 ATP가 1.5배 더 사용되어서 추가적으로 ATP를 합성하기 위해 순환적 전자 흐름을 하는 거예요. 또 식물이 너무 빛을 많이 받을 때 순환적 전자 흐름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은 살이 까맣게 탈 때까지 모른 채로 놀 때가 있죠. 놀고 나면 피부가 욱신욱신하고 따끔따끔해요. 식물도 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과잉으로 방출된 전자가 관계2에서 생성된 산소와 반응해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고 활성산소는 틸라코이드 막,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들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를 광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큰 전자를 순환적 전자 흐름으로 반복해서 돌리면서 그 에너지 수준을 낮춰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식물도 햇빛 많이 받으면 타는구나. 지금까지 첫 번째 재료인 물을 사용해서 빛 에너지를 ATP와 NADPH 플러스 H 플러스라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재료인 CO2를 이용해서 오늘의 최종 목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오늘 나오는 단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아이가 나옵니다. 바로 루비스코. 루비스코는 알루비피 카복실레이즈 옥시게네이스로 5탄소 화합물인 알루비피와 1탄소의 CO2를 기질로 하여 두 분자의 3피지를 만들어내는 효소입니다. 이 3피지는 우리가 지난 세포호흡의 해당 과정에서 봤던 3피지랑 정확히 같은 분자예요. 혹 PG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PGA는 포스포글리세릭 애시드로 인산기가 몇 번 탄소에 붙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3피지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두 분자의 3피지는 PGA 키나즈에 의해서 ATP를 사용하여 1,3-비스포스포글리세르산이 됩니다. PGA 키나즈도 세포호흡에서 봤던 친구예요. 그때는 1,3-PPG에서 인산을 떼어서 ADP에 전달,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는 기질 수준 인산화를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3PG의 ATP를 사용해서 1,3-비스포글리세르산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요. 다음 나오는 효소도 구면이에요. PGAL 탈수소 효소. PGAL은 포스포글리세르알데하이드의 약자인데 이것도 인산기의 위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G3P 명칭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포호흡과 반대로 NADPH 플러스 H 플러스를 사용해서 1,3-PPG를 G3P로 환원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번에도 G3P는 합성을 하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광합성의 목적은 CO2로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광합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스트로마에서 CO2와 최초로 반응했던 분자인 RUBP가 계속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합의를 봅니다. G3P가 3탄소고 RUBP가 5탄소. CO2 하나랑 RUBP 반응하면 두 분자 G3P 만들어지니까. 오케이, 3번씩만 돌리자. 그렇게 만들어진 6개의 G3P 중 5개는 RUBP를 재생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어요. 먼저 RUBP 재생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RUBP 재생에 할당된 5개의 G3P 중 2분자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런데 G3P 2분자가 서로 반응할 수 없어서 G3P 1분자를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으로 변신시킨 다음에 반응해요. G3P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반응하면 6탄소의 과당16이인산이 만들어져요. 과당16이인산은 한 분자의 G3P와 반응하여 4탄소 화합물인 에리트로오스 4인산과 5탄소 화합물인 크실룰로오스 5인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후 에리트로오스 4인산은 다시 G3P와 반응하여 7탄소 화합물인 세도헤플로스 172인산이 되고 크실룰로오스 5인산은 인산 5탄당 에피머레이스에 의해 변신하여 리블로오스 5인산이 됩니다. 여기서 에피머는 동일한 화학식의 분자의 입체 중심 탄소에 결합한 장기의 배열 형태가 하나만 다른 이성질체를 의미해요. 그냥 변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도헤플로스 172인산은 G3P와 반응하여 5탄소 화합물인 크실룰로오스 5인산과 리보오스 5인산이 됩니다. 이 5탄소 화합물들은 변신해서 각각 리블로오스 5인산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 분자의 리블로오스 5인산은 각각 포스포리블로오스 카이네이스에 의해 ATP로부터 인산기를 받아 RUBP 세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CO2와 RUBP가 반응해서 3PG, 1,3-PPG, G3P를 거쳐 다시 RUBP라고 하는 회로가 생성돼요. 과정을 밝혀낸 분이 미국의 화학자 멜빈 켈빈과 앤드류 벤슨이라서 켈빈 회로 혹은 켈빈 벤슨 회로라고 부릅니다. 회로도 중요하지만 우린 여기서 멈추면 안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보도록 합시다. 가즈아, 탄수화물은 못 참지. 3번의 켈빈 회로를 돌려 얻은 6분자의 G3P 중 5분자는 RUBP 재생에 사용했고 남은 1분자의 G3P는 3탄소 화합물이니까 6탄소 화합물인 포도당을 만들려면 켈빈 회로를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2분자의 G3P 중 1분자가 다시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된 후 반응하여 과당 1,6,2인산이 되고 과당 1,6,2인산의 인산기 하나를 뗀 후 2번의 변신 과정을 거쳐
포도당 1인산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독특한 반응이 일어나요. 녹말을 만들려면 포도당을 그냥 쭈루루 연결시키면 될 것 같지만 단량체에서 중합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도당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TP 한 분자를 사용해서 ADP 포도당을 만들어요. 녹말 합성 효소는 ADP 포도당과 이미 만들어진 녹말 분자를 결합시켜 녹말 사슬을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 튀김 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밀가루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달콤한 설탕도 빠질 수 없죠. 설탕은 녹말과 다른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녹말이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만들어졌다면 설탕은 식물 세포의 세포질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났는데 세포질에서 어떻게 설탕이 만들어져요? 세포질에서도 광합성이 일어나나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만 일어나요. 대신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세포질로 옮겨줍니다. 어떻게? 바로 삼탄당 인산 대항 수송체를 이용해서요. 인산과 삼탄소 화합물을 반대 방향으로 수송함으로써 엽록체의 물질들을 세포질로, 세포질의 삼탄당을 엽록체로 수송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광인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ATP, 그리고 피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생성된 NADPH 플러스 H 플러스도 세포질의 것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포질로 전달된 삼탄당은 다시 과당 1,6-2인산이 되고 설탕 합성 효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설탕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먹는 과자들, 초콜릿, 과일 등에 있는 달콤한 설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식물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녹말과 설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광합성 과정도 이렇게 많은 효소가 일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먹은 빵과 과자, 삼겹살 등등 모든 음식은 어느 식물의 엽록체가 빛을 받으며 광합성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첨단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결국 하나의 생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결국 먹어야 살 수 있는 종속 영양생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생산적인 일을 반복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반복에 관한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